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네, 두 분의 다음 스텝이 좀 궁금한데 이미 차기작 결심하셨고 운동권 청산하신다고 지금 열심히 뛰시고 계신데 그 이후의 스텝이 저는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두 분의 공통 키워드가 사실 북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통일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래야 저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희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북한을. 근데 두 분이 조금 더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선배님으로서 북한을 조금 더 먼저 그리고 아시는 분으로서 좀 이 이후에 그 운동권 청산은 저는 될 거라고 믿거든요. 이번 청산 이후로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흐름이 저는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바람이 다른 걸로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관심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먼저 말씀. 네, 지금 총선 이후에 이제 어쨌든 감독님 보여준 이제 영화가 있고 운동권 청산도 이제 끝나면 별로 할 일도 없어 보이시는데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운동권 청산을 제가 사명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좀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해서 이재명이 도와줘서 뭐지 이게? 네. 그렇게 돼서 저도 먹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선생님 하시는 역사 전쟁, 역사 문제를 운동권 청산의 일환으로 할까? 이승만 대통령 문제 뭐 등등등 하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거는 제가 볼 때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졌죠. 네, 상당히 이길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쟤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는데 주로 개인기, 이미지 이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한미동맹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서 총선의 여세를 몰아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할이 주어지면 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가? 저는 그 아까 통일과 관련된 말씀인데 저한테 있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까지 포함하면 한 20년을 한 거예요. 북한 사회가 어떻게든지 들여다보려고. 그거는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민족적 과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감상적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북으로 오러나 뭐 이런 원칙 없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이제는 좀 냉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2,700만 북한 주민들이 1%도 안 되는 김일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다. 이거는 극복이 돼야 될 과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 결국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를 아주 너무 재밌게 봤고요. 고생하신 모습들이 역력히 영화 속에 있었고, 저 또한 이제 그 영화 쪽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제 이런 다큐의 영역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은 저희도 뭐 사실은 서울의 봄나 이런 영화들처럼 왜곡이 많이 된 영화들이 많은데 특히나 또 이런 영화 제작 쪽 아까 말씀하신 영필립이나 이런 데들이 전부 이제 좌경화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제작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감독님은 어떤 다큐 말고 이제 극영화를 정통성 있는 영화를 한번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할 생각이고
그거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만 계속 그거는 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오래 해왔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제가 많은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이 문화 지형도가 얼마나 작용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우파 쪽 영화를 만든다 그랬을 때 스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영화 보면 아시죠? 그냥 다 김대중이죠. 김대중. 제가 무슨 뭐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제일을 어떻게 넣겠습니까? 스텝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쉽게 가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스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랑 비슷한 정치적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좌파 문화 카르텔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거국전쟁에 지금은 거국전쟁이 잘 됐으니까 좀 다르지만 이런 영화에 A라는 약간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왼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욱한 게 있으니까 그냥 가겠지만 30대 정도면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이쪽 영화를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착화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거를 부채질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제가 연도가 갑자기 이재명의 경기도지사한 게 몇 년도죠? 그걸 알면 이게 나오는데 이재명 2017년 대략 2017년 경우 제가 기억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부임하면서 DMZ 영화제라는 걸 했어요. DMZ 영화제라고 있어요. DMZ 영화제. 이 DMZ 영화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독립영화 감독들한테는 로또입니다. 로또. 왜 로또냐? 이 영화제가 경기도에서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예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뭐가 나오죠.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좌파 속성을 띤 영화들만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아세요? 물론 지금은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될지 제가 그 메모를 좀 해놨는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3억을 받았어요. 제작 지원금으로. 독립영화 감독이 젊은 독립영화 감독이 3억을 제작 지원을 받아요. 그건 큰 돈이에요.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프리프로덕션이에요. 사전 제작 지원.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 단계예요. 영화가 완성되면 영화제에서 또 상금을 줘요. 그것도 2억 5천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5억 원 정도의 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한테 잘 보이면. 그러니 독립영화 감독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거 극복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냥 영화계는 항상 작용화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왜 작용화되어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됐는지 이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좀 더 강옥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밝혀내고 또 건강한 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영화계가 너무 한쪽 편들만 치우치는 것 이것들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봉준호 누구니까 박찬욱 이런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당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뭐 예전에 민중당 지지했다. 지금은 정의당이죠. 참.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배우려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크린 쿼터 투쟁을 했었잖아요. 네. 저는 스크린 쿼터가 영화계에 아주 결정적 폭탄을 터뜨린 것 같아요. 모든 영화인들을 반미주의자로 만들어요. 그게 스크린 쿼터가 몇 년도죠?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2003,
최정훈 2008년. 6, 7년 정도. 여러분 스크린 코트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제 관점이지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스크린 코트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의 그 큰 자본 헐리우드 영화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한국 영화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가 얼마큼 들어왔을 때 쿼터를 정해서 제가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일정한 한국 영화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 헐리우드 뭐 몇억 불짜리가 들어오면 한국 영화 몇 편은 의무적으로 상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린 쿼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됐다면 오늘날의 한국 영화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장은요 경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경쟁이 없다면 그 공산주의에서 사실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그 당시에 2000 아까 몇 년이라고 6년이라고 그러지만 신흥극장의 신촌의 신흥극장에서 남북을 만들었던 정지원 감독을 비롯한 그 당시 스크린 쿼터 뭐 주장했던 사람들이 뱀을 풀었어요. 맞아요. 극장에다가. 예. 그러니까 관객들 이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호지 얼마나 되니까? 8년. 네, 그리고 극장 들어가는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헐리우드 영화 보러 가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해대면서 옆에서 이렇게 야유 보내고 저 매국노들 미국 영화 본다고 그러고 막 직배사들만 욕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영화계가 고착화 됐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황금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문화자본과 문화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갖고 발전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크린코트 말씀을 아까 하실 때 말씀하시지만 올바로 그 스크린코트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면은 오히려 한국 영화의 자생적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좌파 이데올로기가 그 현상만 딱 듣고 보면은 굉장히 국민을 위하는 것 같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한 사회를 망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라든가 이런 포퓰리즘이 득세했던 곳이 결국 오늘날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으로 문화적인 산업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아까 네. 네, 민경우 대표님 질문을 좀 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김구 주석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예. 저의 관념은 중국共产党시진핑 주席주석은 대통령이거든요. 김구 주석은 왜 그런 용어를 쓰실까? 그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좀 해명. 임시정부 때 주석이. 임정태 주석이요.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네. 그 입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임정 때 임종석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님을 아직도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하시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질문이 많으신가요? 우리 지금 유튜브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노 질문석이라고 여기. 항상 우파 콘텐츠는 돈이 안 된다는 말이 항상 들거든요. 왜 좌파리라지 돈이 되니까. 근데 김동현 감독님은 그거 깨셨거든요. 근데 이걸 깬 게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정말 좋은 작품을 뽑아내서 이게 우파도 돈이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선구자신데 앞으로 그런 우파 콘텐츠도 이제 돈이 된다는 걸 몰래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후학에 대해서 이제 가진 비전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거 이번 검찰청이 좀 깼죠. 그렇죠? 네. 뭐 재미없고 저기서 나오는 영화는 올절에서 나오는 영화는 재미없고 돈도 안 되고 뭐 지루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깨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더 이런 유사한 형태의 공업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키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담당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좌파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배우고 영화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사람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콘텐츠가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화는 영화 감독의 예술이고 좋은 감독이 나와야지 좋은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좋은 영화 감독을 만들고 육성하고 그걸 배출해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제가 4년 전서부터 리버티 국제영화제라는 걸 소박하게 좀 운영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법인 수립도 됐고 어렵지만 서울시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수립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좀 키우는 거, 젊은 후학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인식 기초에서 영화를 좀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에서 훗날 제2의 봉준호라든가 박찬욱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결국 그것이 앞으로 문화 전체 콘텐츠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젊은 친구는 갈수 있나요? 늙은 친구는 못 가나요? 나이 드시는 있어요. 나이 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끝낼게요. 더 뒤에 드신 분 있으시면 예, 저 감독님하고 저 민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서 최근에 김정인까지 나서서 뭐 남조선을 그런 말 안 쓰고 대한민국이라고 통일을 부정하고 소위 말해서 그 선대 통일 문제까지도 다 부정하고 그동안에 남북한이 이뤄왔다고 얘기들 하는 소위 좌파 쪽에서 특히 많이 하는 그런 그 통일과 관련된 그런 뭐 양자 간의 그런 것들도 다 부정하고 없애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그 언론에는 많이 그뭐 청소 때문에 그런지 안 되는데 이런 거 이것이 과연 그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특히 좌파 쪽에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랄지 또 그 부분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랄지 좀 궁금해서 예.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북한이 첫 번째는 심각한 체제 위기에 들어간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10대 최근에 이제 미국 남한 영화 드라마를 보는 10대들을 막 처형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10대 그 유포 정도가 감당을 못하는 선에 이르렀기 때문에 탄압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탄압의 명분을 지금까지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 그러면 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적대 관계다 이렇게 탄압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향후에 한반도에 외교적 지각 변동이 있었을 때 남쪽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주의 깊게 보시면 김여정이 일본하고 대화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늘 그래요. 뭔가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일본부터 약한 고리니까 일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된다면 북미 수교가 되기 때문에 북미 수교, 북일 관계 뭐 이런 거 쭉 풀릴 때 전형적으로 남북 관계도 풀리거든요. 6.15 공동선언 같은 게 그런 건데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체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으로는 지금 총선 끝나면 하반기부터 뭔가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 대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되면 한반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될 거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태세를 높여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민족 문제를 우파 쪽에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북한이 민족 문제를 버렸기 때문에
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민족 문제를 통일 민족 문제를 우파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대북 경영 이 표현이 될 건데 하여튼 북한까지를 포괄하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 같은 걸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김일성의 저는 북한 전문 연구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건데요. 김일성의 아이들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특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어떤 때는 갑자기 막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이게 되죠. 그러다 갑자기 급전직하하면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키는 장면 같은 거. 오늘 작년 6월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저는 괴뢰라고 표현했거든요. 대한민국을 그 축구 경기 하는데 괴뢰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패턴은 사실은 북한이 가장 잘하는 패턴이에요. 아쉬운 것은 여기에 그동안 너무 좀 순진하다는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 통일이라는 것은 민족의 당연한 과제, 민족의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적 여론에 좀 이렇게 부합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노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좀 단호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주의를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구하게 됐는데 그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타협에 의해서 어떤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무술이죠.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김일성주의가 망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무술이죠. 근데 그 김일성주의는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홀백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우리 입장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실질적으로 저쪽엔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실상 전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발언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민중을 2007년만 민중을 갖다가 억압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뿌리를 한 7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김일성주의를 그냥 이것이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외교적 수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는 북한과의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결국 패턴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저는 뭐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까지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오늘 뭐 결론적으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제 영화를 가지고 영화 보는 것처럼 얘기해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 결국에는 선진적인 사회, 발전된 사회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큰 조직이 뒤에 있거나 누가 돈을 내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시대의 아픔을 좀 강하게 갖고 있었던 한 586이 된 한 사람이 역사의 진실을 좀 찾고자 노력했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썼던 한 노인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통렬한 한 586 세대가 된 한 개인의 통렬한 반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거짓의 작동 원리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역량과 자기 위치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질문하실 게 많으시겠지만 또 저희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깜짝 선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저 이 포스터 있잖아요. 이 포스터만 드리면 가져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이 포스터에 두 분이 좀 사인을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사인을 좀 받고 가시면 좋겠고, 이 스파이웨든 책 다 사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늙습니다. 이미 늙었거나 이렇게 큰 글씨 책은 이게 몇 권 없어요. 주문 제작으로 한 거예요. 주문 제작으로. 근데 사실 이거를 어떤 분이 10권을 주문하셨는데 9권을 저한테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 5권을 오늘 또 민경호의 사인 있는 스파이웨든은 구할 수 있지만 김덕영 감독님의 사인까지 들어간 스파이웨든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아까 번호 받았잖아요. 제가 추첨해서 드리려고 멀리 오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좋았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게 참 어려운데요. 아까 제가 어떤 매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민경호 대표님이랑 같이 전향자의 시선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보수가 주류여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나라를 다 만들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보수가 무언가를 하려면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해졌다. 근데 보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설명하고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대한민국을 쭉 건설해 왔는데 좌파는 항상 설명을 한 거죠. 100년 동안.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선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수가 무언가 일을 하려면 예전에 좌파처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류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설명하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 좌파는 그걸 70년 동안 훈련해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도 그렇고 또 여기 이제 모여 계신 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내 주변에 온통 개딸천지인데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좀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런 설명하는 과정. 보수가 이제 설명이라는 걸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는 저희는 실체가 없는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70년 역사를 건설해왔던 과정을 다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조금 더 성공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주인 나라가 아니고 성공하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해내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 무국가 시대래요. 이제 무국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국도 양국 체계도 아니고 일국 체제도 아니고 무국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라고 말했는데 민경호 대표님 저를 약간 우습게 보셨어요. 뭐 그런 주제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두 분 마지막으로 더 하실 얘기 없으실까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고요. 어쨌든 이 단체가 지향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의 지향점이 대한민국 사회에 소금 같은 역할들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